안녕하십니까. 이제 5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5번째 강의에서는 발달 과정과 배우자 선택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발달 과정이 정말로 우리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발달 과정에 영향을 받는 거고, 또 결혼 생활에서 결국 삶의 그런 과정들이 어린 시절 경험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전반적인 어떤 그 삶의 역사를 좀 돌이켜보고 심리학적인 어떤 측면들을 고려해보면 우리가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란 건 우리 어린 시절의 어떤 성장 과정에서 삶의 어떤 그 발달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이라는 것은 현재의 삶에 혹은 미래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많이 밝혀진 그런 바입니다. 특히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혹은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의 그 많은 어떤 그 우여곡절이 바로 발달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이 이마고 이론에서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의아스럽기도 하고 정말 그럴까라고 짐작하시겠지만 쭉 이제까지 이마고 이론을 쭉 공부하신 분들 앞에서 첫 시간부터 공부해 보신 분들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이해를 하실 겁니다.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발달 과정이 그렇게 예민하게 현재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부부를 배우자 선택하거나 결혼 생활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한번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 시간의 4강에서 뇌와 연결되어서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어린 시절의 발달 혹은 특별한 어떤 트라우마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후에 결혼 생활에서도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어떤 경험들도 이해하셨을 거라 봅니다. 우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부부관계에서 안전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부부대화법을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부부대화법에서 반영하기, 또 인정하기, 그 다음에 공감하기. 아마도 지금 같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 계시다면 이 연습도 좀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끊어놓고 서로 대화를 아내가 힘들었던 이야기, 그동안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남편이 잘 듣고 계시다가 당신 말은 뭐뭐 했다는 말이구나 라고 하는 거울처럼 반영해주는 대화. 그러다가 조금씩 이 대화가 좀 되면은 인정한다는 것은 그럴 수 있겠다. 또 머리 차원에서 생각의 차원에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하기, 인정하기를 해주시고 그렇게 조금 더 이렇게 좀 가슴으로 와닿기 시작하면 그때 공감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계에서는 대화가 가장 중요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친밀감을 혹은 또 거리감을 느끼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 현실에서 많이 지금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대화법은 매우 중요한 관계의 안전하기 위한 기법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전에 작년쯤인가요? KBS 광주 1TV 열린마당에서 이 부부 관련된 방영을 한 적이 있으니까 혹시 그 내용을 좀 더 집중해서 한번 보시겠다는 분은 이 유튜브도 시청하시고 그쪽 열린마당 유튜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안내를 좀 해드렸고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서로 가족이 있습니다. 여기 아내와 남편이 그렇게 행복한 좋은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들을 집중하고 있고 딸은 이 가족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밖을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있는 그러면서 뭔가 좀 가족 내에서는 조금 더 힘들어하는 그런 아이가 있다라고 지금 하나 가정을 했던 그런 경우입니다. 누구 특정한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이제 만든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이때 아버지는 남편이죠.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을까? 어린 시절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 성장해서 자신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그렇지만 결혼해서 분노조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족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그런 이제 아버지로 이제 지금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어머니 역시 불우한 가정이 성장해서 현 가족, 지금 남편과 사이가 안 좋지만 그래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혼하지 않고 있지만 한 집 내에서 남편과 원활한 소통을 하지 않고 있고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말을 흔히 듣고 있을 만큼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결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부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는 아들에게 좀 집착하고 있고 아들을 좀 더 많이 돌보고 있는 그런 경우죠. 딸은 이제 중3이고 어릴 땐 착하고 수종적이었지만 점점 부모와의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밖으로 나들고 친구들과 자주 어울려 노는 등 집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고 일종의 사랑의 결핍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 사랑을 대신 채워줄 만한 대상들이 바로 친구라고 생각을 해서 친구들과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아이가 이제 딸이고요.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고 착하고 순종적이고 역시 착한 아들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성적도 좋고 매사에 부모에게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어머니가 아들에게 집착해서 조금 때로는 과도한 통제를 받고 있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딸을 잘 보시게요. 이 딸은 나중에 성장해서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그 아들은 나중에 성장해서 어떤 여자를 좋아할까요? 자, 이걸 한번 보시게요. 이 딸이 좋아하는 남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정한 사람이죠. 엄마 아빠 그렇게 썩 다정하지 못했고 또 어머니 역시 동생에게는 좀 친절했지만 자신에게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거나 다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다정한 사람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 자기 떠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분명하고 의존할 수 있는 사람. 이 딸은 나중에 남자가 의존할 수 있는 안전한 사람, 든든한 사람을 원하고 있죠. 그런데 저기 있는 아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하냐면 간섭하지 않는 사람, 자신을 조건을 사랑해주는 사람, 자신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 엄격하지 않은 사람, 좀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죠. 자, 그런 배경을 보면 어릴 때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그들이 좋아하는 배우자는 다르다는 거죠.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좀 경제적으로 무능했고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게 사셨다 그러면 그의 자녀들은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인 책임감을 갖고 있는 그런 배우자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배우자 선택에는 어릴 때 경험했던 부모님의 어떤 이미지가 연결되어서 배우자를 선택한다는 말에 우리는 지금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것이 발달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발달상에서 이 임하고 이론에서는 발달 단계를 5단계로 구분했고요. 그것이 이제 9세까지 가장 중요한 10세 이전의 경험들을 발달상에서는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특히 1단계에서는 태어나서부터 2세까지 그때 얼마나 충분히 밀착해서 아이가 돌봄을 받았느냐 그러지 못했느냐. 두 번째 탐험 단계 세상에 대해서 계속 탐험하고 스스로 자율성을 갖게 되는 시기에 얼마나 안전하게 허용된 경험을 했느냐. 그리고 3단계 정체성 단계 이건 뭐냐면 선택적으로 사랑을 주는 게 아니고 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것이 선택적인 사랑 혹은 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건 매우 위험하죠.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이 안전하다면 그것을 기꺼이 반영해주고 마치 이런 거죠. 이건 이제 예를 좀 이따 뒤에 드리겠습니다만은 내가 어떤 반응을 해도 그 반응을 해도 부모님이 반영을 해줄 때 아이들은 그걸 통해 성장하게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해 선택적인 반영, 선택적인 거울 또 때로는 내가 어떤 걸 하더라도 나한테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때 그때 나중에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는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이 과정을 잘 보시면 어린 시의 양육이 얼마큼 중요한지 자,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체성 단계로 볼게요. 요 시기가 이제 4세, 5세, 3세, 4세. 요 시기는 주로 세상을 탐험하는 시기이고 일종의 발달 단계에서는 주도성 단계입니다. 세상 밖으로 자기 자율성을 넘어서 이제는 뭔가 좀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연습을 하는 시기인데 그때 이제 선택적인 거울, 경직형 엄격한 자라고서 발달되는 그런 사람들은 선택적인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데 엄마 아빠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외면한다거나, 근데 어떤 아이가 엄마 아빠가 좋아할 만한 뭔가를 했는데 그때 부모님이 확 반응을 보였을 때 조건적인 사랑, 선택적인 거울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어떤 행동을 해야지, 어떻게 반응해야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삶을 살게 되는 거고, 일종의 이제 그 엄격한 규칙을 갖게 되는, 엄격한 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산만형은 흩어진 자라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 별로 학대를 경험했거나 혹은 어떤 행동을 해도 별로 반응해 주지 않아요. 일종의 선택적인 거울이 없어요. 방임. 지금 제가 비유하자면 아까 딸 같은 경우는 이 딸이 무엇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렇게 합시다. 어떤 반응을 보여도 우리 엄마 아빠는 특히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엄마가 아들에게 집중하면서 본인한테는 관심이 없어지면 아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인 것처럼 살아가죠. 그래서 뭐냐면 본인은 흩어진 자, 산만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조건적인 사항, 통제를 받으면서 그들의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조건적인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그 형식적으로는 사랑을 받는 것 같지만 그건 결코 조건적인 사랑이지 무조건적인 안전한 사랑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기대에 반영하기 위해서 일종의 엄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흩어진 자는 엄격한 자가 좋고 엄격한 자는 흩어진 자를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흩어진 자는 뭐냐면 스스로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옆에서 있어주면 좋겠고 일상적인 삶은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어찌 보면은 좀 무질서하다고 하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좀 불안해요. 뭐 일종의 이제 좀 분명한 어떤 그 정체성이 형성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엄격한 자는 정체성이 너무 명료하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명료하다는 말은 조금 오해가 있지만은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뭐 또 부정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조건적인 사랑을 받다 보니 내가 진정한 내가 누구지를 잘 모르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되는 그 모습, 일종의 거울에 비춰진 모습을 자기라고 착각하게 되면서 겉으로 볼 때는 정체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부응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 본다면 정체성도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엄격한 자는 조금 뭔가 좀 흩어지고 약간 좀 유연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흩어진 자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만날 때 흩어진 자는 엄격한 자를 만나게 되고 엄격한 자는 흩어진 자를 만나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런 의미로 이제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런 배경을 임하고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처음에는 이렇게 서로 남편이 볼 때는 아내가 자유분방하고 아내가 볼 때는 남편이 분명해서 내가 서로 의존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보지만 막상 결혼해 보면 아내에게 남편은 매우 통제를 하는 사람, 답답한 사람. 남편에게 아내는 매우 무관심하고 또 자기 관리가 잘 안 되는 사람. 그러면서 심각한 그 갈등을 겪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가족의 영향력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죠. 아까처럼 이제 그 비디오 그 인형으로 보셨던 그 가족처럼 엄마 아빠가 사이가 별로 안 좋고 아들이 이제 엄마하고 밀접돼 있고 이제 딸아이는 밖으로 지금 나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경우는 아이들이 대리 배우자 역할도 합니다. 결국은 엄마에게는 저 아들이 대리 배우자 역할이거나 혹은 작은 부모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작은 부모 역할은 뭐냐,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사는 것이 힘든데 내가 엄마를 위로해주고 엄마를 살펴주면서 아이들은 작은 부모 역할도 합니다. 또 때로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엄마 아빠 사이가 심각한 갈등 사이일 때 그 팽팽한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중간에서 엄마에게 기쁨을 주고 아빠에게 뭔가 기쁨을 주면서 마스코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희생양이라 하는데 지금 거기 보시면 빨간색의 딸이 일종의 희생양입니다. 부모의 분노를 이어받아 반사적인 표체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런 아이가 등장하면서 부모는 공동 관심사로 인해서 친밀감을 회복한다거나 가족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자, 가족 항상성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가족은
절대 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는 모든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욕구입니다. 아까 이제 그게 우주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이 가족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가족 항상성이라는 측면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항상성하면 균형 원리하고 비슷한 거죠. 온도가 낮으면 온도를 올리는 거고, 온도가 높으면 온도를 낮추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엄마 아빠가 사이가 긴장돼서 해칠지 모르면 아이들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극단적인 방법은 아이가 밖에 나가서 문제 행동을 보여서 그래서 이제 부부 엄마 아빠가 깨어지는 것을 막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도 바로 일종의 희생양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항상성 원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극단적인 경우를 좀 말씀드렸으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삶을 보면서 항상 마음속에 어떤 공허감을 갖게 되고 슬프고 두렵고 뭔가 허전한 듯한 굉장히 표정을 봐도 굉장히 침울하고 그렇죠. 그럴 때 엄마 아빠가 부모가 그런 갈등 관계일 때 자녀들은 어떤 경험을 하냐면 제일 심각한 게 수치심입니다. 수치심. 여기서 말하는 수치심이라는 것은 내 존재가 부끄러워요. 내 존재가 안전하지 못해요. 나는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 이것이 바로 수치심입니다. 그런데 그 수치심이 유발되는 상황들이 바로 이렇다는 거죠. 제가 오늘 조금 더 가족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런 이제 수치심의 이야기를 좀 사례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자녀를 버리고 떠나는 경우도 있고, 부모가 자녀들의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본을 보이지 못해서 또 자녀들의 감정 표현을 지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녀들의 발달 과정상의 의존 욕구를 채우지 못한다. 발달 과정 의존 욕구라는 것은 태어나서 2세부터 2세까지는 신뢰성, 안전한 거, 가장 중요한 애착. 그 다음부터 2세부터 3, 4, 5, 6세까지는 적어도 자율성과 주도성 형성되는 시기. 그 다음에 6세 이후부터는 스스로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그런 근면성을 갖는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해소시켜 주어야, 충족시켜 주어야 그게 안전한데, 그런 의존 욕구를 채우지 못하는 거죠. 또 신체, 성적, 정서, 영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또 부모 자신이 채우지 못한 의존 욕구를 자녀를 이용해 채우려고 하는 경우, 나는 엄마 공부를 못했으니까, 아빠를 공부를 못했으니까 니들이 공부를 대신해야 돼, 니들이 잘해야 돼, 그러면서 본인에게 일어난 그 채우지 못했던 결핍을 자녀들을 이용해서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아이들은 상처를 받기 마련이죠. 어쨌든 또 심각한 경우는 엄마 아빠가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악화될 때 자녀를 통해서 돌보게 하는 경우도 있죠. 어찌 보면 지금 아까 그 케이스 같은 사례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심각한 이혼 위기지만 엄마는 자녀를 통해서, 특히 아들 동원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되면서 삼각관계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일종의 아이들한테는 모두 심각한 수치심, 또 거기서 발달 과정상의 심적인 어떤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수치심은 일종의 이제 삶의 경험이 되는 거고, 중대한 삶의 사건과 경험이 되는 거고, 이것이 일종의 구내로 입력이 되면서 조그마한 자극에도 매우 예민하게 된 그런 트라우마 후유증을 겪게 되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죠. 특히나 이제 아주 어린 시절부터 끔찍한 이런 폭력적인 장면에 노출되는 자녀들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폭력적인 상황들에 전혀 예를 들면 그런 경험들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지만, 어떤 경우는, 과한 경우는 폭력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또 폭력적인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또 폭력적인 상황을 또 경험하게 되는, 재현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이건 더 설명을 드리기에 좀 시간이 많진 않아서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본다면 모든 사람이 그렇긴 하지만 불행했던 부모 밑에서 자랐던 자녀들, 또 불행의 삶을 살 가능성이 그러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시절에 그런 상처를 주지 않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그 중에 이제 영혼의 병 수치심이라고 했는데, 수치심이 가장 심적인 질병에 가장 취약하고, 이 수치심 때문에 인간의 모든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 증상들이 여기서 출발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여러분들이 부부 관계가 불행해지면 자녀들 또한 불행해질 가능성이 있음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수치의 문제는 나중에 자기를 살해하게 되고 결국은 이것이 이렇게 끔찍한 후유증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심적인 질병, 결국은 이제 그게 어떤 후유증을 겪든 간에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후유증이라는 게
그 뿌리 깊은 측면에서는 존재에 대한 부끄러움, 수치심이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실 겁니다. 자, 이 수치심의 특징이 이렇게 많아요. 수치심이라는 것이. 어릴 때 내가 수치심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유지했고, 이 수치심을 또 겪지 않으려고 무지 애를 써서 극복을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 수치심이 나중에 이제 부부 갈등의 뿌리가 되어서 상대를 지나치게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또 다시 악순환되어서 그 상처가 또 자녀들에게 대물림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독의 문제, 요즘에 심각한 중독의 문제도 그 근원에 보시면 다 수치심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특히 부모가 아이에게 신체, 성적, 정서적, 정적인 고통을 주어 상처를 입히고 학대한다면 아이는 전능한 부모의 보호를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탓하고 자신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고, 결국 나중에는 뭐냐면 부모를 이상화하게 되는 거죠. 우리 부모는 옳다. 그러면 부모를 이상화한 자녀들은 나중에 성장해서 결혼 생활을 하면, 나중에 성장해서 다시 아버지가 되거나 어머니가 되면 그들이 이상화시켰던 부모의 삶을 재현하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내가 많이 맞았던, 아버지에게 많이 맞았던 사람은 아버지가 옳다라고 믿어요. 나중에는 어릴 때일수록. 그러면 내가 나중에 커서 아버지처럼 확률이 높다는 것이 바로 부모를 이상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것인가. 기능적인 좋은 규칙은 문제를 인정하고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고 모든 관계를 대화로 풀고, 대화는 일치성이 있고 또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요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면 좋겠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부모는 자신이 말한 대로 행동하면 좋겠고, 가족 역할은 선택적이고 유연하다. 규칙이 있고 반드시 뭐뭐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되고, 분위기는 재미있게 혹은 자발적이면 좋겠고, 규칙들은 중요하고 이행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 또 다른 사람의 가치를 침범하면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거 정상적이죠. 실수는 용서받고 배움을 위한 도구로 여겨지는 거, 그리고 가족 체계는 개인의 안녕을 위해서 존재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가족 구성원들은 누구를 위해서? 개인의 안녕을 위해서 서로 존재한다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고, 부모는 자신의 건강한 수치심과 접촉하고 있어야 된다. 건강한 수치심은 내가 뭔가 행위를 잘못했을 때 그걸 부끄럽게 여기고 그것을 사과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숙제를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이마고라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 부모님과 관련된 그림자가 있어요. 이 지금 장면을 보시고 화면을 보시고 잠깐 멈춤하셔서 이걸 잘 살펴보십시오. 배우자의 첫 만남에 대한 기억,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한번 쭉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관련해서 같이 공부할 내용이니까. 그럴 때 이미지 내용이 이제 긍정적인 마음의 메시지가 뭐였고, 그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가 뭐였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쭉 추적을 해보시게요. 또 첫 만남에 그 배우자가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면도 눈에 들어왔다. 그렇지만 나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연결해서 선택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그런 통찰을 할 수 있으시다면 통찰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숙제는 부모의 성향을 통한 이마고를 찾기예요. 자, 우리 부모님의 그림자가 나에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지금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부모의 부정적인 특징, 긍정적인 특징이 있어요. 물론 이제 부모님의 부정적인 특징을 보면은 이런 거죠. 우리 아버지가 매우 권위주의하셨고 무서운 분이셨는데 직장 상사를 보면 마치 아버지처럼 느낌이 들어요. 그죠? 어떤 경우는 그런 분에게 또 끌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을 주변에 쉽게 찾고 그와 함께 있으면 익숙하고 편안하고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일치감 이후에 시하고 배척하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하고 좀 닮아있는 혹은 어머니하고 닮아있는 그런 어떤 무의식적인 그림자가 바로 이마고이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아버지의 특징이 뭐였고 부정적인 어머니 특징이 뭐였는지 한번 쑥 적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이미지, 두 분의 긍정적인 이미지 한번 쭉 적어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긍정, 부정을 통한 나는 무엇을 발견했는지, 부모님의 긍정, 부정은 긍정으로, 긍정은 더 강한 긍정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의 부정적인, 아버지의
긍정, 부정적 측면들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발견했고 어머니의 부정, 긍정적 측면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발견했는지를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숙제예요. 자, 어린 시절의 사건을 통해서 이막을 찾는 겁니다. 아까는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이막을 찾는 거고 어린 시절에 가장 필요했던 것은 뭐였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쭉 적어보시고 어린 시절에 긍정적인 기억들이 있는데 그 기억들이 쭉 한번 몇 가지 여기서는 한 3가지 정도만 찾아보시게요. 그때 당시는 무엇을 했는지 반응도 적어보시고 그걸 잘 모르시겠으면 기억만 좀 추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린 시절에 좌절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특히 어린 시절의 좌절 경험이 무엇이었고 그것이 어떻게 느꼈고 그때 나는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이 내용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다음번 6강 때 이 이야기를 또 한번 더 집중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5강을 좀 빠르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